지금까지 일단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전반적인 절차하고 뭐 계약을 파기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이거 말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오피스텔을 만약에 이제 매매 거래를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인데, 상업용 부동산 뭐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나 상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세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사업자예요. 매도인이 사업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일 수도 있겠죠. 오피스텔을 이제 임대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매도인 측에서 포괄 양수 양도라는 거를 요구할 때도 많아요. 그 포괄 양수 양도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이 임대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제 양도 양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항상 부가세 10%를 지불하고 사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나중에 그 10%를 세금으로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이 오피스텔도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부가세를 반납을 해야 돼, 이렇게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부가세를 내기가 싫어서 포괄 양수 양도를 원하는 매도인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거래할 때는 막 포괄 양수 양도를 할 건지 일반 양수 양도를 할 건지 막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심지어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한다, 내가 그 오피스텔에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포괄 양수 양도로 거래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임대 사업자로 이걸 임대 주는 용도로 이제 구매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 양수 양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양수 양도를 하게 되면은 매도인은 그 부가세 처리는 직접 알아서 하게 되는 거고, 우리 같이 일반 양수 양도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실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업 용도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포괄 양수 양도를 하면 이 구매한 사람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매도자가 부가세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막 판매하는 사람들은 포괄 양수 양도를 선호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나 실거주 목적으로 이거 부동산 살 거야. 근데 포괄 양수 양도를 거래한다? 그러면은 실거주를 하기가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그렇죠? 세를 줘야 되고, 그죠. 나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해야 되고. 네, 사업용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실거주를 할 거다. 그러면 일반 양수 양도. 그죠. 실거주를 할 거면 포괄 양수 양도로 만약에 승계를 원하는 오피스텔을 매수해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도 사실 부동산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해줄 건데 간혹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중개인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부가세 문제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주택으로 사용을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명시를 해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인한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2억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별도면 2천만 원을 또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계약서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가세 별도라는 특약란에 언급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아예 없으니까. 일반 주택은 부가세를 뭐 다룰 일이 없죠. 이제 오피스텔의 경우에만 거래를 할 때 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라. 그죠. 이 말이죠. 계약서 상에서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PD님도 대출을 받고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대출 받을 때 대출 받는 건 처음이셨죠? 네, 제가 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처음이죠. 그래서 담보대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좀 쉽진 않았어요. 그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 이제 계약금을 내고 나니까 그 중개인 분께서 대출 상담사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사분께 전화를 하고, 또 제가 그 주변에 은행도 여러 군데 가서 조건을 비교를 좀 해보고 하니까 조금 더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래도 MCI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대출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갔었기 때문에 제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인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주거래은행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은행을 찾아가면서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서 대출을 받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울에서 이제 집을 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뭐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고정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제가 거치식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자만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이 돼가지고 한 3점 몇 프로? 3점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월 이자가 한 18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뭐 관리비 같은 거를 좀 감안을 하고 하면은 월에 한 25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 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역세권 지역에서 월세가 한 18만 원, 20만 원으로 그 좋은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신 건데 그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좀 신기합니다. 일단 신기하다. 예전에 저 학교 마치고 이제 피카츄 돈가스나 이렇게 쭉 빨아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좀 골치가 많이 아팠어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대출도 받는 거 생각해야 되고 집도 뭐 해야 되고 막 또 집 사니까 집이 샀다 끝 이게 아니라 집 관련해서 뭐 수리도 해야 되고 뭐 할 것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같이 부동산 관련한 컨텐츠를 제작하기 전에는 내가 서울에 내 소유의 집을 산다? 라고 하는 상상을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월급을 받아먹고 살면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물론 주식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요인이긴 하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플레이어가 되신 다음에 그런 느낀 점들이 좀 많으셨던 거죠? 그렇죠. 플레이어가 막상 되어서 이거를 진행을 해보니까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PD님의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오피스텔에서 제가 평생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작으니까. 네, 뭐 작기도 하고 뭐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러다 결혼 못하면 평생 저기 댐력 포스트에 귀신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건 전주하십시오. 어쨌든 다음 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청약을 노려볼 수도 있고 또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셨던 것 같은데 빌라 투자였나? 뭐였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버 머시기? 뭐 네네. 그 투자 있죠. 네네. 그것도 나중에 컨텐츠로 만들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일단은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청약 쪽이고요. 지금 매입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제 조건이 된다. 거기에 만약에 넣어서 들어가게 되면 뭐 여기를 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투자 크래프트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과정 속에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